선생 최순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앞서서 바로 검찰발 속보가 나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에서요, 바로 수사 조정 좀 해주십시오 했던 그 유영하 변호사의 어제 입장이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박 대통령 내일이 아니라 금요일 모레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또 박 대통령은 최순실 의혹의 중심이기 때문에 꼭 금요일까지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서면 조사로는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건데요. 신지호 의원님, 네. 아마도 지금 다시 한번 계속 안 나오겠다 하는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요, 원래 16일인데, 그러니까 하루 늦춰서 17일 할 수도 있다는데, 청와대에서 또 못하겠다니까 18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말이에요. 저는 근데 청와대가 18일도 안 나갈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일종의 검찰로서는 명분을 쌓고, 그래도 청와대와 검찰 간의 이 대립구도에 있어서 그 국민 여론을 다소 그 검찰에게 좀 유리한 19일에 최순실 공소장에 나오는데 대통령을 조사 않고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할 만큼 검찰의 수사가 진전됐는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검찰 출신이기도 한 김광상 변호사께서는 요즘 검찰 쪽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원래 이제 조사 시기와 방법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지금 조사 시기가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법은 차치하고 결국 최순실이랄지 어떤 정호성 비서랄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기소를 앞둔 시점에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이 굉장히 난처해진 거죠. 그런데 검찰 자체가 미리 적어도 뭐 그 전주 같은데 시기를 정해서 던져줬으면 모르는데 결국 최순실 씨의 어떤 기소 시점 만기에 임박해서 던져줬잖아요. 그럼 청와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청와대 자체는 사실 지금 검찰 조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줄다리기를 하는데 주도권은 청와대가 쥐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피의자와 달라서 소환했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체포영장 가서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청와대 자체는 이 시기를 굉장히 늦추려고 노력할 것이고 더군다나 검찰 조사 받아도 또 나중에 특검 조사 또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굳이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궁금한 것이요. 최순실 씨 이제 19일이나 20일 기소가 될 텐데 그 공소장에 만약에 박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박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검찰이 정말로 공명정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의지를 보여주면 이번 주에 만약에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 못 받겠다고 아니면 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공소장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 공범으로 기소를 해버리면 돼요. 할 수도 있다. 공범으로 기소를 하는데 물론 피고인으로서 기소는 아니지만 공소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서 했다고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에서요. 최후 통첩을 청와대에 보낼 수 있는 여지는 만약에 금요일까지 조사를 안 받으면 우리가 공소장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넣겠다. 공범으로 넣겠다. 그러면 반드시 청와대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속보 자막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떴습니다. 박 대통령 최순실 의혹의 중심. 우리가 저 중심이란 말을요. 보통 이런 전에 나오면 몸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다. 그 의혹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체로 풀었으면요.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다. 검찰이 그렇게 지금 딱 규정을 한 거예요. 딱 사실상 그런데 규정한 거예요. 금요일까지 안 나오면요. 공소장에 박 대통령 이름 넣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아니고요. 박근혜 게이트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나하고 여기서 토론하지 말고 검찰이 저렇게 발표한 거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거죠. 자, 그러면 내용이 지금 안종범 전 수석 또 최순실 씨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지금 없습니다. 그들이 한 얘기만 있어요.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에 따른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확인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공소장에 뭐라고 쓰죠? 그냥 추정하는 얘기만 써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파악한 내용은 뭐냐면은 박근혜 게이트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 이 게이트의 중심은 이름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검찰이 이 대목을 생각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조사 없이 그냥 공소장을 날린다?
라고 말하면 그 내용을 국민들이 신뢰를 할까요? 그래서 아마 방금도 19일 금요일에도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한발 그러니까요. 지금 금요일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로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 조사를 했거든요. 네. 안종범 전 수석 했죠. 최순실 씨 했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했죠. 그리고 대통령과 두 차례에 걸쳐서 독대했다는 재벌 회장 7명까지 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왔을 것이고 이미 네. 뭐 안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그 녹음 파일도 검찰이 확보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지금 청와대로서는 이제 뭐 특검 전국으로 다음 주부터 가니까 그냥 버티고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검찰로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그러한 진술 부분을 거기다가 공소장 부분에다가 핵심적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최순실 의혹의 중심,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왜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로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간접 정범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용어로 간접 정범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죠. 네, 간접 정범.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그 비중을 낮추는 거죠. 그죠? 네. 비중을 낮춰가지고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표현은 간접 정범 아니다라고 충분히 해석되네요. 그런데 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간접 정범 이론까지 끌어내서 이걸 기소를 하고 뭐 그럴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금요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마지노선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까지 그러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검찰은 결과적으로 조사를 안 하겠다는 취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은 어차피 국민을 생각해야 하고 여론 생각해야 하니까 금요일까지 마지노선인데 안 나오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버티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지금 채널A 단독 보도로 저희가 지금 방금 알려드렸는데 리포트를 보여드렸는데 박상강 박사님 보면은요 최순실 씨 변호인이 세 분. 한 분이 그만두셨고 이번에 또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받다 보니까 변호하기가 또 쉽지가 않나 봅니다. 아, 그렇겠죠. 네. 특검까지 같이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 더 해야 될 텐데 이런 와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어요. 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는 이것도 어려운 데다가 여론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이거 변호해가지고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은 이 변호사도 아마 한국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가 아마 좀 두렵겠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아예 그냥 변호인을 사임하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앞서 그 이경재 변호인은 일협 편주라고 그랬네요. 네. 혼자 하시죠. 그런데 이제 변호인들이 사임의 취지를 수사가 장기화된다. 그래 부담이 가고 또 여론이 좀 부정적인 거에서 부담이 갈 수 있죠. 근데 이 말이 뭐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네. 그건 맞을 수 있는데. 네. 더 큰 이유가 있나요? 네. 더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사건을 수임할 때 이걸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고. 알고도 갔는데도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힘든 만큼 많은 수임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를 하면서 수임을 하다 보면 아주 의뢰인이 슈퍼 갑질하는 의뢰인들이 많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검을 하겠다. 그러면 수사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비용을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주겠다고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의 스타일로 봤을 때 계속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호사를 마치 돈을 주고 고용하기 때문에 하인처럼 부리면서 못마땅한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변호사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때다 이걸 장기화로 갔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걸 대부분이 의뢰인이 슈퍼 갑질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보면 변호사가 계속 사임이 돼요.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보진 않지만 경험칙으로 이렇게 짐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요. 최순실 씨의 그동안의 이제 답변 태도, 진술 태도를 보면 전부 다 모르쇠, 이른바 자물쇠 전략으로 나간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도 변호인 입장에서 뭔가 좀 진실이 이런데 사실 진실이 10개인데 10개를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럼 변호인과 통해서 그럼 한 3개 정도를 얘기를 합시다. 뭐 이렇게 좀 전략 전술도 짜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전부 다 본인도 변호인이랑 얘기할 때 진실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이게 뭐 어떤 아무런 보람을 못 느끼는 이런 상황 되고 또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이러니까 뭐 더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아까 우리 김광삼 변호사 의견에 동조하면서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 변호인들이 말이에요. 엄청난 비난 여론에 시달릴 줄 알면서도 특검할 줄 몰랐습니까? 근데 왜 맡았을까요? 아마도
고액의 수임료, 뭐 성공보수, 네. 뭐 어디까지 이렇게 형을 뭐 해주면 그게 없으면요, 저걸 맡을 리가 없죠. 이렇게 합리적인 추정인데, 그 다음에 뭐 저도 뭐 이렇게 들리는 그 얘기에 의하면 뭐 상당한 고액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고액이라고 하는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뭔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경대 변호사는 사임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건에 직접 깊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인 것만 언론 홍보와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과 직접 관계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조사 저희 또 어제 단독 보도로 박상용 박사님 알려졌는데 최순실 씨가 담아보고 눈물 흘렸다고도 했는데 대통령이 나 때문에 검찰 조사 받는다며 한탄을 하고요. 나 때문에 하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새 나오죠? 변호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네? 변호인을 통해서 주제를. 저는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정무적인 판단은 국민 여론하고는 전혀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사태를 만든 핵심이 누굽니까? 본인 아닙니까? 본인인데 내 때문에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자신이 조사를 받는다 지금 얘기를 해왔잖아요. 대통령이 시킨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지금 밖에서 하는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쾌한 것이 변호인을 통해서 뭔가 이 시중의 여론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론에서 받아주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움직이지 않죠. 그럴 때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두 사람이 공범이에요. 사실상에.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입이 열개도 할 말이 없는데 뭐 내 때문에 글쎄요. 별로 그렇게 저희도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신지호 의원님, 오늘 저는 이 보도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정호성 비서관 전화기를 들여다보는데, 자, 최 선생님 컨펌 받았나요? 컨펌 하셨나요? 아니, 최순실 씨를요, 뭐 최 원장, 최 회장 여러 가지 직함이 있는데 굳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K스포츠 그쪽에서는 회장님 하다가 나중에 그 사무총장 했던 분이요. K스포츠재단. 그 회장이 누군가 했더니 최순실이었다. 그걸 알게 됐다 그랬는데 저기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선생님, 교사 이렇게 선생님이야 부르는데 최순실은 이제 학교 교사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치원 원장 했으면은 유치원 원장하고 유치원 교사들이 있으면 유치원 교사들한테는 선생님 하지만 유치원 원장님에게는 원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일반 교사들과 달리 상급자라는 걸 또 밝혀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의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선생님 또 정호성이 얘기하는 선생님은 이런 거죠. 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생님 했던 거.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있잖아요. 대학 교수 중에서 아주 거물급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수님이라고 안 하고 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의 마음을 담는 표현이 선생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계에서 상당히 제일 위에 정신적으로 제일 위에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를 존경의 염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 저 선생님이거든요. 최순실 씨가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4살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40년 직이잖아요. 40년 직이. 40년 직이 이렇게 신원 사람사에 선생님이라면 쓰지 않고요. 순실이한테 받아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직, 뭐 대학교든 고등학교 외에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또 남자 사이에서 어려울 때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명칭이 좀 어중간하면 선생님 쓰죠. 근데 대부분 여자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거의 안 써요. 교직 계통에 있는 거 외에는. 그런데 40년 동안 직이고 나이도 4살이도 어리고 선생님이라고 썼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하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거기다 대고 컨펌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뭔 걸 결정을 못 할 때, 하여튼 중요한 일일 때는 반드시 선생님한테 물어서 답을 얻어서 하는. 그래 우리가요 선생님이 꼭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뭐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랄지 아니면 의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사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어떤 영험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40년 중인데 선생님이라고 썼다? 그건 이해할 수가 좀 없죠. 이게 지금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이 되는 게. 하나는 방금 이제 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극존칭도 뭐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인식의 체계 속에서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40년 친구 또는 동생이 아닙니다.
최태민 씨와 연관되어 있어서 뭔가 정신적인 인식체계를 상당 부분 좌우했던 또는 영향을 받았던 대상이죠. 그 대상이 후계자로서 최순실 씨를 일단 대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정호승이라든지 이렇게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위상을 대통령 수준의 대통령이 선생님으로 부를 정도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상대적으로 높이는, 이 내가 말하는 최순실은 이런 사람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무게감이 훨씬 크시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보면 정호성 비서관도 최순실 씨랑 통화할 때, 아우, 예,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생님을 부르는 사람인데 주변의 인사들은 더한 거죠. 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박 대통령이 선생님을 부른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제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보자면 거기에서도 서로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부를 때 서로 이제 존칭을 넣어서 불렀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선생님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마땅히 이렇게 최순실 씨를 부를 만한 호칭이 마땅치 않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그런 면에서 뭐 그냥 이렇게 선생이라는 호칭을 쓴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아니, 듭니다. 다른 명칭 부를 게 많습니다. 뭐 구청 원장을 했으니까 최 원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K스포츠 재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 회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호칭은 있어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하는 게 먼저 태어난 게 선생 아닙니까? 한자로 따지면. 그런데 자기보다 4살 밑에 사람에게 썼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쪽 세계에서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요, 한번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포스터를 한번 저희 직원직설팀이 준비해봤습니다. 선생 김봉두 기억하십니까? 차승원 씨가 교사로 출연했던 그 영화 포스터인데 저희가 선생 최순실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기 차승원 씨 얼굴에 바로 최순실 선생님의 얼굴을 합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무등을 타고 있는 어린이는 정호성 비서관입니다. 바로 정호성 비서관이 선생님, 예,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 외에도요, 자, 안봉근 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비서관,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자, 안종범 전 수석까지 학생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손호석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본다면 뭐 사실상 이 문고리 3인방 그 박 대통령 곁에 한 18년 있으면서 이미 그때부터 이제 최순실 씨의 존재를 잘 알았고, 사실상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2명을 모신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본다면 3인방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역할은 조금씩 달랐지만은 저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최순실 씨를 하나의 또 다른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고서 모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3인방한테 지시를 했던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패러디 포스터를 보면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를 그냥 그림 한 장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부위로 가야 되는 거죠, 저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넣을지 몰라서 일단은 왼쪽에다가 넣어봤는데요. 보면은 이 선생님이 보면은 신조 의원님 보면은 뭐 국무회의나 그러니까 회의 일정까지 아주 정말 국정에 관련된 것들, 아주 중요한 일정들을 전부 다 넣어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는 그야말로 토탈 솔루션이죠. 그냥 A부터 Z까지 모든 거를 다 하는데, 미국도 말이에요. 레이건 그 시대, 레이건이 이제 헐리우드 배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대통령도 배우와 비슷해야 된다. 대통령이 모든 거를 다 알고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없으니 그거는 체계적인 참모진들이 뭔가 해주면 그걸 잘 연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배우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전혀 다른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최순실에 대한 의존증이 너무 심하고, 최순실은 그렇게 의존해야 될 대상,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법치국가냐, 이게 민주공화국이냐, 또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네, 박 대통령은 바로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었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홍보물에 대해서 바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정말 나는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자처했습니다. 물론 공인된 학위를 받은 건 아닙니다. 교육 전문가를 자처했고 한때 선생님이어서 자, 과거에요. 1989년에 여성동화에 어린이 버릇 길들이기 기획 연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원고를요. 단독 입수했는데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선생님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길들이기를 했던 걸까요? 일단 첫 번째 원고를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글 최순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걸 썼냐면요. 서정석 국장님, 옛날 잡지를 보니 좀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자,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어린이를 도와줘야 합니다. 뭔가 이것도 어떤 대통령 화법을 조언했던, 연설문을 조언했던 지금 최순실 씨의 모습과 왠지 겹쳐지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네. 나는 빼고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네.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순실 씨가 보여줬던 이른바 갑질 혜택을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받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한 갑질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런 얘기 자체가 본인한테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나를 빼고 다른 사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한 거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얘기되는 유체 이탈 화법 뭐 이런 쪽이랑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의 표현이라든지 연설문 이런 부분에서 최순실 씨가 나름대로 저러한 이 어린이들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코치하고 이랬던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키우면서 지금 저 글과는 정반대적인 네.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슈퍼 갑질도 있고 정유라 씨도 너희 부모를 원망하라 뭐 그렇지 않으면 종목을 갈아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지금 글과는 전혀 정반대적인 얘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이나 글은요 가슴에나 머리에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썼다는 것은 저 내용 자체가 가슴과 머리에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저게 과연 최순실 씨가 썼는가 아니면 최순실 씨의 어떠한 이제까지 행동으로 보면 제3자가 써서 기고할 가능성도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신주호 의원님,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욕을 어린이가 자주 한다면 더 착한 말을 했을 때 격려가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런데요, 보면 욕하는 어린이 훈육법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요, 청남고 가서 폭언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슈퍼 갑질의 화신으로 이제 떠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이 알코올 중독이다, 무슨 약물 중독이다, 뭐 게임 중독이다 했는데 권력도 중독이 되거든요. 그 권력 중독이 심하게 된 사람들은요. 네. 그게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 이중잣대가 아주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저런 기고할 때는 저런 거 쓰지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요. 나는 왜 이렇게 이중인격자지? 네.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 오히려 그걸 묻고 싶어요. 그 심한 중독자기 때문에요. 그 죄책감도 왜 나는 저렇게 이중잣대지? 저런 데는 저렇게 FM 같은 글을 쓰면서 내 생활은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 나도 굉장히 모순적 존재네? 그런 죄책감을 요만큼도 안 느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문구 중에 저는 이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박상현 박사님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욕하는 어린이가 리더가 되면 다른 아이들이 욕을 따라하는 수가 있다. 네, 한참 뒤에 일어날 자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예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는 이중인격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이때가 갖고 있었던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포장한 것 같아요. 네. 마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인 행세를 한 것이지 본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논리대로 말하면은 지금 욕을 자주 한다. 지금 갑질하는, 슈퍼 갑질하는 최순실 씨에게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한 번 더 칭찬을 해줘야 됩니까? 칭찬이 아니라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죠. 오히려 정당한 대값을 치러야죠. 오히려 네. 최순실 씨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전문가 행세를 했던 것이 아닌가 좀 씁쓸하네요.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대필한 거다니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네. 자, 한 의혹은 있는 거죠. 청와대 의혹이에요, 학당 의혹. 최순실 선생 얘기는 여기까지고요.